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10월 13일 목요일 서두원의 티타임. 오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범인은 흔적을 남긴다. 남긴 흔적은 반드시 찾는다.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과학수사의 모든 것을 경찰청 과학수사협력계 강희창 경사 모시고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경제 이야기를 소비자 입장에서 알기 쉽고 재미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속물경제의 달인 이성구 박사의 뒤집어보는 경제, 잠시 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두원의 살만한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오전 11시 차 한 잔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범죄를 밝혀내고 범죄자를 잡는 경찰 수사에 21세기 들어서는 과학수사 기법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은 과학수사 장비 수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학수사의 기법까지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수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채취하고 분석하고 감정하는 과학수사관 강희창 경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희창 수사관님 약간 마동석 배우 닮았다는 얘기 안 들으십니까? 아, 그런 얘기 가끔 듣곤 하는데요. 마동석 배우는 경찰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겠는데 그런 또 마동석 배우하고 닮았다고 하시면 저는 영광입니다. 날씬한 마동석 약간 그렇게 보이는데요. 자, 과학수사 특채 일기라고 하시는데 지금 많은 기수가 배출됐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벌써 지금 과학수사 경채 특채를 지금 모집한 지가 벌써 이제 10년이 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실제로 저희 지금 입직을 해가지고요.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학 박사학위까지 받으셨는데 과학수사란 무엇이다? 우선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실제로 저희가 하는 과학수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잠재적인 것들을 과학적인 기법과 지식을 활용해서 그 흔적을 찾아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저희가 과학수사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지문인데요. 네, 예. 뭐 유전자도 있을 거고 가장 여러 가지 그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과학수사에. 실제로 저희 과학수사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현장 감식이고 또 현장 감식 분야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현장 감식 같은 경우는요.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잠재 지문이라든지 DNA, 그다음 미세 증거 같은 거를요. 채취해서 이제 범인의 특정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현장 감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시면은요. 뭐 손만 스쳐도 뭐 지문을 찾아가지고 다 누군지 특정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는요.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굉장히 어려운 또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수사관들은요. 이러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어쨌든 이 흔적을 찾을 수 있게끔 뭐 과학적인 기법이라든지 장비 등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면은 이제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화재 감식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 범죄 현장에서의 현장의 재구성을 위한 혈흔 형태 분석도 있습니다. 또 혈흔, 형태 분석.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외에도 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면 무슨 뭐 마약 탐지견, 뭐 폭파물 탐지견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저희 과학수사 견이 있습니다. 네. 이 과학수사 견을 채취증거견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견은 후각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 견의 후각을 이용해서 실제로 실종자라든지 이런 걸 수색해서 찾아내는 채취증거견이 있습니다. 또 그 네. 외에도 실제로 이제 어떠한 이런 범행 도구라든지 이렇게 수중에 있는 이 범행 도구를 수색하는 수중과학수사도 있고요. 그 외에도 실제로 저희가 이제 법심리 분야라고 해서 이 폴리그래프라든지 법체면 이제 폴리그래프는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인지 거짓말 진실인지. 탐지기.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분야까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네.
네, 그 경찰견에도 과학수사견이 따로 있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채취증거견이라고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이 지문을 뜨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네. 뭐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그 지문을 채취하는 기술도 많이 발전했겠어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었고요. 또 그만큼 저희가 여러 환경에 이런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과학수사관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채취하기 어려운 이러한 지문이라는 이런 흔적들을 채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이라는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이었던가요? 네. 서울역 폭파물 설치 협박 사건. 이것도 과학수사 통해서 네, 강 맞습니다. 수사관께서 잡은 네.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때 이제 이런 협박 전화가 왔었습니다. 근데 그 번호를 가지고 추적을 해 보니까 위치가 이제 어떠한 지하철역의 공중전화였습니다. 네. 지하철의 공중전화라고 하면은 대장이 뭐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지문이 뭐 수백 수천 개 묻어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또 저희가 현장에 가는 도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네. 저희가 이제 출동을 하면서 현장 통제를 할 수 있게끔 처음에 갔더니 이제 뭐 다른 기능 경찰관들이 이제 통제를 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렇게 현장에 갔을 때도 일단은 다 오픈이 돼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또 많은 관심이 또 시민들이 많이 그 관심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집중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공중전화기를 저희가 실제로 이제 지문 감식을 해가지고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지문을 현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공중전화다 보니까요. 또 여러 지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빠르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해가지고요. 일단 범인을 특정을 해서 이제 누구라는 게 나오게 돼가지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저희 형사들이 가서 이제 범인을 검거한 그러한 그 수많은 지문 중에서 어떻게 그 용의자의 지문을 딱 끄집어낼 수 있을지 그게 참 신기하네요.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공중전화라든지 보관석 때는 CCTV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단 그 사항을 재구성해 보면은 일단 저희가 전화 걸려면은 이제 수화기를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수화기를 만졌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출동을 했었기 때문에요. 또 그만큼 또 많이 이용한 사람이 없었을 거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또 CCTV 확보된 걸 보니까 공중전화를 이용하고 어딘가를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문을 현출해서 그렇게 특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유전자 감식 이걸 통해서 네. 이제 범인 잡아내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뭐 지문도 그렇고 유전자도 그렇고 동일한 그러한 지문과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일단 특정하기 위해서는 그 지문과 DNA가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DNA는 기본적으로 채취를 하는 이유는요. 어쨌든 누군가의 DNA라는 게 이게 확인을 나중에 추후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네. DNA를 채취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채취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 외에도 DNA라든지 또 미세 증거라든지 이러한 다른 부분까지도 저희가 현장에서 그러한 흔적들을 채취를 해가지고요. 어쨌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강력 범죄 같은 경우에 이제 핏자국이 있을 때 혈흔 분석을 하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혈흔 분석은 되게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이런 강력 사건에 보면 현장에 이제 혈흔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 마지막에 어떤 이런 범인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어떤 피해자의 행동 같은 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 있는 이런 혈흔들을 패턴을 확인해서 바로 그때의 사항을 재구성해 가지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핏자국 모양을 보고서 네, 맞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뭐 두 사람이 몸싸움을 이런 쪽으로 했고 뭐 칼에 찔렸으면 칼을 어느 쪽으로 걷고 이런 걸 다 재구성해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법심리, 폴리그래프 이것도 한국 수사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모양이죠. 예, 굉장히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폴리그래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나쁜 행동을 하면은 내가 나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라면은 거짓말을 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쉽게 예를 들자면 저희가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은
숨어 있으면 술래가 오다 보면은 날 찾으면 안 되는데 하고 하지만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하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자율신경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그게 통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조건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하다 보면은 그러한 이런 심리 변환이라든지 근육 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네. 이런 거를 저희가 실제로 이제 거짓인지 네. 진실인지 이런 부분을 또 확인하는 경우에 바로 폴리그래프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과학 수사가 발전하기 전에는 네. 진짜 미궁에 빠질 수도 있는 사건들을 과학 수사가 발전해서 네. 이제 범인을 잡아내고 이렇게 된 케이스가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잡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청취자 질문 이런 게 왔어요. 네. 완전 범죄가 요즘에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완전 범죄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네, 맞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움직이면은 저희가 움직여도 눈에 안 보이는 이 미세한 부분들이 분명히 현장에 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내가 긴장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분명히 현장에는 어떠한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고 해서라도 그 방법이 아니라도 또 여러 가지 이 수사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완전 범죄는 어렵다라고 예. 판단합니다. 청취자 질문 또 하나 드릴게요. 강력 범죄를 경찰이 수사할 때 무섭지 않습니까? 초반에 마동석 배우 말씀하신 경찰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찰들의 워라밸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일단 다 대부분 자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예. 자, 이런 의견 주신 분 있습니다. 한충광님, 0880님. 극한 직업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미니제리님. 갈수록 흉악한 범죄가 발생하는데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학수사관 시작하고 초기였던 건가요? 이 지하철 안에서 직접 현장에서 범인을 잡으신 적도 있다고요. 제가 뭐 한 21년도 한 2년 정도 된 사건인데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하는 지하철 퇴근 중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앞자리에 여성분이 앉아서 이제 잠을 자고 계셨는데요. 근데 그 옆에 앉아있던 남성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성의 행동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보통 사람이 이제 잠을 자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요. 네. 어떻게 이렇게 좀 몸이 좀 힘이 좀 빠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왼손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꽉 쥐고 있고요. 오른손으로는 그 피해자를 추행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니까 당당하게 퇴근을 했더라도 어쩌면 제복 입은 시민이라도 저는 경찰관이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일단은 그런 사항을 그분을 이제 현행범 체포를 해가지고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네. 자고 있는 척을 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왼손을 꽉 쥐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다. 자고 있는 게 아니었다. 계속 이제 행동 징후를 제가 계속 확인을 네. 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범죄학도 전공을 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여러 현장에서의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네. 여러 가지 부분을 봐서 이제 행동 징후를 좀 관찰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거는 부자연스럽고 맞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여성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어떻게 되었습니다. 예. 큰일 날 뻔한 그 여성분을 구해내셨네요. 자, 우리나라 과학수사 기법을 널리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나라 같은 데 수출하나요? 실제로 지금 저희 과학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법과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과학수사의 우수성이 좀 외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시아라든지 중남미 지역에 이런 뭐 기법 등을 전수하는 치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는 저희가 지금 이제 과테말라라는 국가에 이러한 치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갔다 왔고 올해도 지금 8월달에 가서 전수해 주고 왔습니다. 네. 지금 영화나 TV 드라마에도 이제 과학
수사 기법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포렌식이라고 해서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그런 거를 TV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도 저렇게 하는지 그럼 저렇게 쉽게 TV에서 보면은 다 하는데 우리나라 경찰은 이거 이렇게 굼뜨게 아직 용의자를 특정을 못하냐 뭐 이런 지적은 안 받습니까? 네, 그 부분이 조금 속상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뭐 인터뷰 할 때마다 항상 많이 듣는 질문이 항상 그 질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영화 드라마는 진짜로 이제 가상이고 허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흔히 TV 같은 데 보면 저희 붓으로 이렇게 지문을 이제 채취를 하고 하는데요. 근데 쉽게 보면 손으로 그냥 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요. 그냥 붓으로 칠하는 게 아니고 그 붓을 사용해가지고 이 지문을 현출하는 것도 굉장히 큰 그러한 어떠한 이런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하고 현실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과학 수사를 이제 영어로 CSI라고 하는데 CSI 컨퍼런스가 열린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경찰청에서는 이제 다가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요 국제 CSI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저희 국제 CSI 컨퍼런스는요 국내 최대 과학 수사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에 저명한 뭐 학자라든지 연구자 그리고 저희 과학수사관 그리고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요 그동안의 연구 성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고 하는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그러한 걸 논의하고 하는 네. 굉장히 국제적인 국내적으로 굉장히 대규모고 저희가 또 권위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컨퍼런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국제 CSI 컨퍼런스에 좀 많은 관심과 네.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해외에서도 많이 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 저희 저명하신 각 분야별로 저명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뭐 발표도 하시고 하는 3일 동안 저희가 그럼 새로운 과학 수사 기법도 거기서 네, 맞습니다. 것이고. 네, 그래서 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희창 형사님 과학수사관이고 박사님이신데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날씬한 마동석 강희청 수사관님과 함께 얘기 들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속물경제의 달인 이성구 박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경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이야기 있으시면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18분입니다. (11시 1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도로에 공사도 많은 편이고요. 사고나 고장차 등 돌발 상황도 곳곳에 있어서 운전은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서울 문산간고속도로 서울 방면 산단나들목에서 월록나들목 구간 능산교 쪽에서는 대형 화물차에 불이 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진화 작업은 모두 끝났지만 사고 잔재물 처리와 견인 처리가 남아 있어서 여전히 서울 방면은 전차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반대 문산 방면은 1, 2차로 통행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쭉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강대교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는 고장난 승용차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도 동호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로는 교통량 많아서 밀립니다. 반대 일산으로도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구간 막히는데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사이로도 추돌 사고 나면서 1차로에 사고 차량들 그대로 멈춰 있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성산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 성산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 또 가양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는 각각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살만한 세상이 되려면 뭐니 해도 경제겠죠. 그래서 살만세가 야심차게 코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칭 타칭
속물경제 달인과 수다 한판 신나게 화끈하게 펼쳐보겠습니다. 속물경제 달인 이성구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성구 박사님 본인 속에 속물경제가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여러 가지 고민했던 건데 우리 사회가 너무 그동안 공정정의라는 말로 오염돼 있었어요. 공정, 정의. 굉장히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좋고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실은 공정정의란 말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사익을 챙기려는 집단들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공정정의가 아니라 아주 오염된 단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네. 차라리 자기의 욕심을 민낯 그대로 드러내는 이런 속물적인 생각이 공정정의를 부르짖는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투명하다. 네. 그리고 우리 경제만 하더라도 이렇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야, 한국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 이렇게 존경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반만 년 동안 잠자고 있던 우리 민족의 잘 살아보제 어쩌면 속물적인 생각을 일깨운 거가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 네. 시간이 있으면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저희가 코너 이름을 뒤집어보는 경제 예. 이런 말을 붙였는데 오히려 더 이제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거는 물론이거니와 예. 우리가 이제 경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자기 주머니 관리도 달라지는 예.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속설들이 너무 공정정의로 이 오염돼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를 싹 걷어내는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뒤집어 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저출산이 문제다. 저출산이 망국이다 하는데 조금만 뒤집어 보면은 저출산이 축복일 수도 있고 또 부동산 투기가 정말 거의 범죄와 전쟁을 벌여야 될 정도로 우리 사회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동산 투기가 실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인 희망 신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뒤집어보는 경제입니다. 네. 교육열만 하더라도 뭐 자사고 뭐 이렇게 과다한 경쟁 인류가 있는 거가 정말 위화감을 주고 한국 사회에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에 대비해서 오히려 그런 경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큰 화두고 모든 네.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연금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내일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예. 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이성구 뒤집어 볼 박사님께서 만한 것들이 너무 연구 많죠. 많이 하셨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선 연금 그러면 이번에 지금 신문들에 보도된 것들을 보면은 그저 두 가지 문제에 전부 집중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내야 될 것이고 얼만큼 덜 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9% 정도 내고 있거든요. 소득에. 근데 그거를 한 15% 정도까지 올리자. 두 안을 냈는데 11에서 12, 15, 18 이렇게 이제 저번에 이 의견을 듣기 위한 안을 낸 게 있어요. 아마 그중에 15% 정도로 가려고 세 가지 안을 냈겠죠. 네. 그다음에 대체율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가 현재 한 40%로 돼 있는데 그걸 조금 줄이자 혹은 더 내게 됐으니까 조금은 더 늘리자. 이거에 전부 모든 이슈가 집중돼 있다. 집중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도무지 그래가지고 연금을 끝까지 유지시키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지금처럼 연금이 가면은 2040년 앞으로 한 20년 내지 25년 뒤에 연금이 펑크가 나가지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연금을 내기만 하고 타지는 못하게 된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세대 간 형평이 무너진다고 그러면서 이 더 내고 덜 받지 않은 안을 낸 거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더 내고 덜 받으면은 젊은 세대들의 형평에 맞는 건지. 만든 걸까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그 젊은 세대들이 그러면 더 내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미 늙은 세대는 60세가 넘어가지고 연금을 내는 영역이 아니에요. 안 내죠. 네. 받기만 하죠. 그러면은 네. 세대 간 형평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젊은 세대 보고 네가 더 많이 내가지고 그중 상당 부분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데 쓰고 나머지 가지고 네가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유지시켜라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연금 재정이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파탄이 난 다음에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보다 그게 형평에 맞다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대 간 형평은 더더욱 나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연금이 살기 위해서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될 연금이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인질로 해가지고 자기의 살 길을 꾀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연금을 위해서 국민이 희생해야 된다.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 굉장히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연금은 엄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기 뭐하지만 강남에 있는 평범한 이 주부 이런 분들도 아마 투자 수익률이 한 30년 동안 10배 정도는 됐을 겁니다. 네. 조그만 뭐 3억짜리 집 샀으면 30억 되는 거는 너무 평범한 일이었거든요. 적어도 수도권이라면은. 연금이 얼마 늘은지 아세요? 한 30여 년 동안 2배 반 정도 늘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연금이 남의 돈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자기가 투자 활동을 잘 하지도 못하면서 남의 돈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거가 저는 굉장히 이 무책임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 예. 그러니까 하면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큰 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모든 국민의 돈을 의무적으로 예. 내니까 그걸 취득을 해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연금을 이제 불려서 그럴 의무가 있는데 평범한 사람도 10배, 30배 늘리는 판에 2.5배밖에 못 늘려놓고 예. 그래놓고 뻥끗난다. 예.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렇게 된 거죠. 지금 그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특히 지금 펑크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요. 2050년경에 한 4천조 정도를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금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연금이 한 1,000조 모아가지고 주식시장에 한 300조 투자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장이 한 2,000조 되는데 연금의 비중이 10% 이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요 회사들이 전부 연금에 여러 가지 경영 관련된 문제들을 의존하게 됐습니다. 이거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지금 개혁 과제로 등장도 안 하고 있어요. 오로지 뭐냐면은 국민들 보고 더 내라 하는 거에만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금에 대해서는 얼만큼을 낼지를 차라리 가입자들의 선택에 맡기라는 거예요. 얼마 낼지를 가입자가 선택하라. 예. 왜 그러냐면은 연금을 많이 내게 되면 그만큼 저축 여력이 줄게 됩니다. 네. 연금을 많이 낸다고 그래가지고 국민이 잘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면은 연금으로 9%가 떨어져 나가고 네. 그다음에 의료보험료로 8%, 네. 그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가지고 한 3%. 그래서 그냥 사회보험료로만 22, 3%가 나가게 됩니다. 네. 거기다 또 퇴직금으로 한 10% 정도가 또 유보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30몇 프로가 강제 저축 내지는 공공 부분이 그냥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빼고라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5%를 더해가지고 본인의 선택하고 무관하게 가져가겠다는 거는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저축도 하고 소비도 하고 하는 거를 해야지 경제가 활성화되는 건데 너무 공공 부분이 많이 가져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설명이 없고 얼마 더 받을 건지 얼마 덜 내고 더 내고 이런 문제만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계획이. 지금 현재 한 20대 내지 30대가 연금을 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금을 받는 한 2090년경까지 연금의 재정이 안정되도록 하자는 데만 관심이 모아져 있고 정작 어떻게 하면 연금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연금을 가입하는 이 가입자들의 여러 가지 니즈를 어떻게 반영해야지 바람직할까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연금 재정이 파탄 난다. 네. 지금 그게 굉장히 당연한 그 기준인 것처럼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제 화두가 풀어져 물론 나가고 당연히 있는데 파탄이 나게 되는데 지금처럼 하면은 그러면 지금 개혁의 방향이 네. 어디로 맞춰져야 되고 저는 어떤 개혁을 해야 됩니까? 훨씬 중요한 거는 연금의 운영 거버넌스를 개혁하는 겁니다. 네. 지금 가끔 보면은 뭐 스튜어더십 그래가지고 이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자 기업 경영이 너무 비도덕적이고 뭐 일부 대주주가 전횡을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 연금이 개입해가지고 기업의 경영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논의들을 가끔 합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연금의 거버넌스를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연금에 들어갈 때 선택권 갖고 있나요? 젊은이들이? 없죠. 없죠. 국민연금은 하나로 통합돼 있어요. 사실 외국의 경우에 이렇게 하나의 통합된 국민연금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그게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본, 노르웨이 몇 나라 외에는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연금이 2, 3위를 다투게 된 거는 통합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연금과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TBS 어플리케이션 TBS FM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면 이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연금 국민연금이 경영이 좀 안 좋은 기업에 개입을 한다. 그래서 경영을 정상화시켜준다. 연금 자체 경영이 엉망인데 남의 회사를 잘해줄 능력이 될까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남의 회사 해야죠. 경영을 바로잡겠다는 그 취지는 좋은지 모르지만 네. 가장 문제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자본주의 국가거든요. 네. 근데 기업 경영에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부랑 관련이 깊은 연금이 개입하다 보면은 우리의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처럼 돼버린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연금이 앞으로 지금 요번에 이제 연금 더 냅시다 하는 거게 되면은 한 20, 30년 뒤에 4천조.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30, 40%를 연금이 투자해야 돼요. 네. 그럼 그냥 기업들이 연금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일 그러지 않고 연금이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연금이 다 지배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연금은 외국에만 투자합시다. 이렇게 준칙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투자할 게 없어가지고 전부 외국 사람들이 대신 투자해야 돼, 해줘야 돼요. 네. 한국 기업에는. 예. 그럼 한국 기업은 외국이 지배하게 되죠. 외국. 그게 시장의 자연스러운 원리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우리나라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더 좋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괜찮지만 연금 때문에 왜곡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투자하고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투자하게 만드는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죠. 네. 기업 경영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에 연금이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연금 측의 주장인데 논리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한국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처럼 된다. 오염돼 버린다. 네. 예,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연금 개혁에 궁극적으로 지금 뭐가 담기고 포함돼야 될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물론 재정의 안정성 유지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세대 간 형평을 위해 가지고 지금 젊은 세대 보고 연금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 저 같은 노인 세대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연금을 더 내라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파이어월을 쳐가지고 지금 니네들이 내는 돈은 니네들이 받게 된다고 해주는 게 옳습니다. 방화벽을 딱 쳐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정의 안정성도 바로 그런 방화벽을 치고 지금 노인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정부가. 왜 그러냐. 과거 정부가 좀 나쁜 얘기로 하면 국민을 사기친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다 낸 돈인데. 낸 돈인데 네. 지금 저만 하더라도 연금 공무원 연금이지만 그 원래 받기로 한 거에 반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고위 공무원이라 반만 받는 게 아니고 네가 알고 보니까 잘 살잖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반만 받으라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은 은행에 가가지고 앵커님이 예금을 했더니 어느 날 10년인가 뒤에 찾으러 갔더니 알고 보니까 잘 사시네요. 반만 받아가세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누가 그런 은행이 있으면 절대로 그 은행에 저금하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 빈곤해지지 않으면 받아낼 수가 없으니까
빈곤 경쟁을 일으키는 처사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연금의 파이어를 치고 그리고 이 정부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할 수 없죠 이제. 왜 그러냐면 그걸 전부 세금으로 하다 보면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질 수는 있으니까 결국 노인 세대들이 일부 책임지는 형태로라고 하더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자기가 낸 거에 대해서 자기가 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선택권을 주라는 거예요. 지금 소득 대체율 가지고 일부 그 재정계산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막 퇴장해버리기까지 했어요. 소득 대체율을 올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네.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는 자기가 그 연금을 내던 기간 중에 냈던 소득 대비 뭐 40% 내지는 50%를 연금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는데 그 율을 정부가 정하자는 건데 저는 그러지 말고 내가 얼만큼 내면은 얼만큼 대체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본인 선택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연금보다 내가 투자를 훨씬 잘할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은 난 대체율 작게만 해주세요. 네. 나는 내 소득의 20%만 받을래요. 그러고서 내는 것도 적게 낼래요. 이렇게 선택권을 주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연금 가입 여부 규모에 대한 선택권이고 두 번째는 연금을 분산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분산.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 혼자서 독점하지 말고 아니 관리 전체는 국민연금이라는 관리기구가 하더라도 이 연금을 맡길 수 있는 기관들은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저는 특정 회사 SS 무슨 생명 무슨 보험 무슨 은행도 참여해가지고 네. 경쟁시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몇십 년 동안 2배, 3배 늘린 그런 연금 관리하는 회사들은 퇴출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저는 더 나아가서는 외국 회사까지도 이 경쟁에 참여시켜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한국에서 모은 재산을 억지로 외국에 투자할 필요도 없이 거기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외국에 투자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금의 거버넌스를 바꾸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 네. 더 내고 덜 받고 하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주요 대화창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 중이신데요. 예. 이런 의견이 있어요. 1918님. 추가 납부를 할 수 있는데 가입자에게 유리한가요? 저는 이 부분도 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연금의 계산 방식이 너무 복잡해요. 네. 그래서 자기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연금을 좀 나중에 내는 게 이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하고 차라리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반밖에 못 받을 거니까 그냥 받아가는 게 유리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금이 기초연금이라는 거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하고 노령연금의 차이 아시나요? 설명 간단히 좀 해 주시죠. 기초연금은 연금을 가입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가 무조건 주는 연금입니다. 노인들한테. 그러니까 그걸 노령연금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기초연금이고 노령연금이 뭐냐면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일정 나이가 돼가지고 은퇴했을 때 받는 게 노령연금이에요. 그러니까 노령연금이 사실은 국민연금이 된 거죠. 근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은 기초연금을 덜 받게 돼요. 네. 근데 그 산식이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들 계산하려면은 뭐 며칠 걸려야 될 수도 있고 자기는 결국 못하고 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찾아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 재테크라는 말이 생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연금을 적당히 너무 많이 받으면은 의료보험료를 또 많이 내게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그냥 저는 순수하게 네가 낸 돈을 모아서 너한테 주겠다는 체제로 운영을 해야지 여기서 소득 재분배의 사회보장 기능까지 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연금 재테크를 해야지 한 달에 수십만 원의 이익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인가요? 빈곤 경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 그럼 가난해져야지 더 받네. 제가 아까 속물경제 초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잘 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줘야지 잘 싸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는 거고 네. 뭔가 가난하고 이 좀 빈곤해져야지 우대를 받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경쟁을 하게 됩니다. 네.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예.
이거 뭐 이런 데서 제 사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도 저희 어머님이 그 기초연금을 못 받아가지고 어머님한테 제가 드렸던 재산들의 일부를 다시 이런 얘기는 좀 너무 그래서 얘기하기도 좀 뭐하지만 그래가지고 받아내는 사태까지도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다른 질문 하나 또 네. 추가하겠습니다. 5625님, 연금은 왜 상속할 때 30%를 공제하나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자기 본인이 낸 거에 대해서 자기 이제 뭐 부인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자식 아직 미성년 자식이 있을 때는 하게 되니까 원래 연금은 본인 전속 그렇죠. 자산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갑자기 그 가장이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나머지 가족들이 연금에 의존하던 경우는 심한 타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주는데 어쨌든 가장은 이제 소비하는 부분 가장의 소비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그런 이제 공제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몇 분이 한꺼번에 이제 질문해 주신 같은 내용인데요. 개인 연금의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말씀 같은데 연금이 사보험이 되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연금 관리기구라는 걸 둬가지고 그때 이제 사보험처럼 됐을 때 그 사보험 회사가 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런 거를 책임지는 관리기구로서 기능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연금관리공단. 예. 그리고 그런 사보험들이 또 기만할 이런 국민연금이 이제 저희들을 기만했다고 그랬는데 사보험들도 기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정보를 엉터리 주고 그런 걸 감시하는 역할. 네. 예. 자, 5181님. 개인 연금을 자녀 명의로 준비하면 노후 준비에 더 유리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요. 지금 같은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일반 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이제 사적연금인데 네. 바로 그런 문제들이 세금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상속으로 줬을 때 세금하고 증여나 상속으로 줬을 때 세금하고 자녀 이름으로 연금을 들었을 때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내일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 개혁안을 발표를 하는데 네. 대개 어떤 방향이 될 거다 지금 예측들이 나오고 있나요? 어쨌든 지난번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그 더 내자는 거에 대해서 12, 15, 18인가를 하고 받는 시기를 얼만큼 늦추느냐는 문제가 중심이 돼 있었고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한 거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왜 그러냐면 파탄이 나도 억지로 더 갖는 거 더 내도록 하는 것보다 그다지 나쁘지도 않다. 네. 근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다 빠져 있다. 이게 이제 비판이었는데 어쨌든 내일 나오는 거가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발표한 거에 뭐를 더하기보다는 지난번 발표한 여러 가지 대안 중을 좀 좁히는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언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 비판을 해보려고 그래요. 정말 국회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예. 내용은 또 빠질 것 같다. 이런 왜 그러냐면 이제 말씀이시네요. 국회에서 다시 재논의가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아주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이 안을 준비하는 정부나 민주당이나 누구도 정치인조차도 전부 국민연금이 제시하는 이론에 포획돼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까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까지도 마치 이게 우리가 덜 내고 뭐 이러는 거는 파퓰리즘이야.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되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 국민연금의 진실을 제대로 알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44분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도심으로 주의하실 사고 구간들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가는 길 양화대교 지난 지점 1차로에 사고 있고요. 사고 때문에 주변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뒤로 원효대교부터 정체가 가양대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 온 가양대교 지난 지점 3차로에 역시 추돌 사고 있었고요. 사고 때문에 3차로에 사고 차량들이 멈춰 있습니다. 사고 여파를 받아 주변 일대 속도 떨어져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서강대교 지나는 차량들 한강대교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겠고요. 한강대교 지난 지점 3차로엔 고장차도 서 있습니다. 주변으로 차량 소통은 잘 되고 있지만 차로 변경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동호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그리고 천호대교 주변으로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서행으로 지나고 있고요. 양화대교에서 방화대교 사이로도 이동량 많은 상태입니다. 공항 쪽 성산대교 지난 지점 4차로에선 시설물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전방 주시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고요.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황숙진 리포터. 네, 영동고속도로는 양방면 작업으로 정체되는 곳 있습니다. 강릉 방면으로 서안산에서 안산 분기점 구간 3차로와 갓길에서 보수공사 중인데 작업 구간 주변 1km 구간에서 밀리고 문막 부근 2차로에서도 보수공사 중이라 강천터널에서부터 3km 구간 정체입니다. 강릉 방면 차량 아직까지 반월터널에서 돈대 분기점과 용인에서 양재터널 구간으로는 교통량이 많습니다. 인천 방면으로는 서안산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 보수공사 중인데 역시 작업 구간 주변에서 속도가 떨어지고요. 월곡 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 구간도 제속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죽전 휴게소에서 서울 요금소 구간 5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신갈 분기점에서 죽전 휴게소까지 밀리고 도심 방면 차량은 달래내 고개를 지나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부산 방면으로는 한남대교에서 서초까지 또 동탄 분기점에서 남사 정류장 구간으로 속도가 떨어지는데 대전에서 비룡 분기점 구간 3차로에서는 작업 중이라 뒤로 4km 구간 밀리고요. 영동 1터널과 3터널 안에서는 각각 작업 중이라 금강 나들목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고속도로 상황이었습니다. 네, 살만한 세상 이성구 박사와 함께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청취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6006님. 억울합니다. 1988년 국민연금 시행 시에 최종급여의 70 내지 80%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 받는 시기에 와서 보니 200만 원 남짓 받고 있습니다. 네, 바로 국민연금이 약속한 거를 거의 못 지키고 있다는 거죠. 네, 유튜브 통해서 들어온 의견입니다. 국민연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지금부터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성구 박사님과 함께 연금개혁안 내일 발표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박사님 대학 강의도 오래 하셨는데 그래서 부자 되는 얘기 이런 얘기도 상당히 이거 학생들이 사실 좀 열심히 찬기 들었다고. 누설에 해당하고 제가 강의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하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오늘 조금 들려드리지 뭐 청취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뭐 이거 제 자랑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1급 공무원이 됐을 때 재산을 공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백지 신탁을 하게 됩니다. 네. 1급 공무원이 되면. 그래서 보니까 제가 한 2, 3억쯤 투자했던 주식이 한 10배쯤이 늘어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백지 신탁을 하게 되니까 저는 이제 다 팔아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사회적으로 이 매도될 만한 일들만 한 셈이에요. 근데 제가 연금이라는 것도 뭡니까? 결국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사람한테는 연금을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부자가 되면은 연금 문제 같은 것도 사라질 수가 있고 사실 잘 사는 나라라는 게 별게 아니라 국민들이 부자가 된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개개인이 투자를 잘해가지고 부자가 되면은 나라도 부강하게 됩니다. 근데 부자가 되는 거를 자꾸 질시하면은 그리고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개인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좀 게으른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공무원 할 때 윗사람들이 시키니까 그 일들이야 할 수 없이 열심히 했지만 네. 근데 게으른 가운데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열심히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주식 투자에 꽤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점심시간 이런 때 갑자기 지금 가서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그때는 온라인 투자가 없던 시절이니까 막 뛰어가서 투자한 기억도 나는데 첫째로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돈 버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돈 버는데 관심을 갖는 거는 안 좋은 일이야 이러면은 정말 아주 대단한 사람 빼고는 부자 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는요? 네. 그다음에 이거 꼰대 같은 발상인데 어쨌든 간
자기가 버는 것보다 적게 써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아주 유명한 연예인 뭐 1년에 수백억씩 버는 이런 연예인들이야 관계없겠지만 그저 평범한 저 같은 시민들은 어쨌든 버는 것보다 적게 써야지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투자할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면 정말 한심한 사람 같기도 한데 제가 처음 공무원이 됐을 때 81년 뭐 이 무렵인데 우리 그때 구내 식당의 식사값이 한 180원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 커피숍의 커피값이 400원 정도였어요. 그 무렵에도. 네. 커피를 못 마셨어요. 아니 저는 못 마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아니 180원짜리 식사를 하고 무슨 400원짜리 커피를 마셔.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가루커피를 마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체화 DNA처럼 이 돈 아끼는 것 자체가 자기의 고통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러고서 남는 돈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면 투자할 기회를 갖게 돼요.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계속 봐와야지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아 이게 싼 거야 알 수 있거든요. 공부가 돼 있어야죠. 예. 그래야지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요. 아 이거는 손해 안 볼 거야. 그리고 그랬을 때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계속 망설이게 되면 저 좀 망설이는 결정장애가 있어가지고 많이 못 모았는데 망설이기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은 모을 수가 없어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겁이 나죠. 바로 그게 꾸준한 평소에 관심이 있어야지 겁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질렀다가 다 망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만 하더라도 제가 일본 유학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 유학을 갈 때는 약간 속아서 갔어요. 그 세계 10대 기업 중에 8개, 9개가 일본 기업일 때 일본 유학을 갔어요. 근데 일본의 경제 성장사를 보면서 한국에 와가지고 주식에 관심을 가지니까 한국 기업들 산업 발전의 패턴이 약간 일본하고 비슷하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일본이 발전했던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치사하게 산 거라고 그럴까요? 커피값까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1급이 돼가지고 공개할 때 보니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는 돼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이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청취자 문자 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고물가 시대 직장인들을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서 재테크를 해야 될지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지만 속이 뻥 뚫리게 직장인 재테크 아이디어 부탁드립니다. 사실 근데 자기가 아주 특별하게 재주가 있지 않는 한은 공부도 왕도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근데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최종 목표일 수는 없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절 그 시절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거가 더 바람직한 생활일 수도 있고 다만 네. 그 부분에서 실수로 혹은 자기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 낭비를 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하지 말자. 그렇지만 또 자기는 그 시절에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그걸 억지로 해가지고 부자가 된다고 꼭 좋은 일은 또 아니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고 시간이 조금 있나요? 없어요. 다음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성구 박사님과 함께 경제 얘기 풀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박사님 계속 나오셔서 여러분께 재미있는 얘기, 핵심적인 얘기 말씀 많이 해주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두원의 살만한 세상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은 K문화 코너입니다. 뮤지컬 배우 세 분 모시고 재밌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우리, 김준현, 김우진 셀레브리티 배우들이시죠? 기대해 주십시오.